네, 연말 국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여야가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입법 등을 처리해야 하는데 철도노조 파업 사태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봅니다. 네, 황태순 평론가와 최창렬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이 이제 성탄절.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치유와 갈등의 치유, 그리고 이제 평화를 얘기할 날인데, 사실 오늘 전해드리는 뉴스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이 철도 노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이제 노정 간의 갈등, 그 대립이 좀 심해지고 있고요. 지금 오늘 그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지도부가 이제 조계사 경내로 이제 진입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경찰과의 어떤 대치 상황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뭐 지도부가 지금 다 간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박태만 이제 수석 부위원장 한 사람이 보니까 오늘 저 조계사에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 28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래서 2명이 이제 체포됐고 네. 26명 중에서 핵심 지도부인 이제 김명환 위원장, 그다음에 박태만 부위원장 이런 분들이 22일 새벽까지는 민주노총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종족이 묘연하죠. 근데 일종의 흔히 군사작전에서 얘기하는 양동작전이라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수석 부위원장은 조계사에서 지금 어젯밤에 오므로서 좀 일종의 좀 교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를 좀 분산시키는. 주의를 네. 분산시키고 있고 또 이러다 보면은 또 김명환 위원장 어디서 짠 나타날지 모르는데요. 네.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월요일 날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당초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중단할 수는 없다. 이런 어떤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노정 간에 보면 어떤 충돌, 갈등, 연말을 갖다 넘기기가 십상이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태 해결이 상당히 난망하게 된 이유가 지금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께서 23일 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원칙 없는 타협은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경찰이나 또 이 정부 측에다가 그것이 가이드라인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봐요. 직간접적으로.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그것의 어떤 그 증거랄까 다음 달이니까 이성환 경찰청장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하고 박태남 수석 부위원장을 체포하면 1개국을 특진시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뉴스가 있었죠. 물론 공권력 투입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갈등 속에서 지금 이 정부시설까지 들어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경찰청장이 1개국 특진 얘기한다는 것은 노조와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뭐 며칠 안 됐습니다만 지금 공권력 진입한 지 며칠 안 됐고 지금 파업은 오래됐죠. 벌써 17일째인가 뭐 18째, 17일째입니까? 이런데 현재 문제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정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고 이게 단지 철도 노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 노사정에 걸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 통상임금의 범위라든지 시기라는 것도 그렇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23일 날 수석비서관에서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노사관계 현안은 노사정이 뭘 맞대고 논의해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같은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원칙 없는 타협 없는 원칙은 원칙 없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노사정이 같이 협의해야 된다. 뭐 두 개 다 양쪽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일견 듣기에는 좀 형용 모순 같은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 이 민영화 여부를 둘러싸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소통의 부재도 지금 일정 부분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 또 문제가 복잡한 게 그 합법적인 파업이냐 사실 불법적 파업이냐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뭐 불법적 파업이라고 그러는데 노동계 입장은 이것이 물론 정부의 민영화라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사 임금 조건을 내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좀 다르게 보면 또 임금 인상을 내걸었고 일정 부분 또 하나는 민영화가 되다 보면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 파업이 아니라고 또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네. 양측 주장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법적인 합법성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압수영장이 없이 체포영장 가지고 들어가는 문제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또 있고 여러 가지가 혼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저 부분을 뭐 작전하듯이 말이죠. 뭐 100명, 200명을 아까 우리 황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양동작전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 노사 문제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부도 정부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정부가 뭐 계속 양보할 수도 없었고 또 여러 번 또 천명을 했으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정 문제가 꼬이면요.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거 굉장히 산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재하고 있는데 좀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노조도 마찬가지예요. 노조도 좀 이게 정부의 말을 듣고 무조건 민영화 아니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왜 민영화가 아닌지를 정부 말을 듣고
서로 대화의 현장에 나와야 됩니다. 네. 그 정치권도요, 이 여야가 너무 자신들의 그 정파적 이해에 몰두하지 말고 중대에 나선 진정성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한쪽 하나 전부 자신의 위치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마치 이게 무슨 그 사람을 잡냐 못 잡느냐가 문제 본질이냐 이렇게 오도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빨리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철도 파업 문제가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금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이 대치가 길어지면서 이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올 것 같은데 여당한테는 좋을 일이 없는 문제란 말이죠. 정부 여당의 후속 대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 정부 여당이 취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분명한 원칙을 정하셨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좀 풀어주시는 게 나아요. 이 부분은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한테 문제가 가는데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그 부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청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노동부 장관은 지금 뭐 경찰이 22일 날 공권력 투입하는 것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부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고용노동부의 예. 저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의 본질이 전부 예. 딴 데로 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앵커께서 지적한 좀 뭐가 소통의 문제로 제기돼 이것이 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라고 연결되는 면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을 잡는 데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좀 이 인식을 전향적으로 전환해가지고 대화를 하자라고 좀 한번 손을 내미는 정부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노조. 박근혜 대통령이 좀 손을 내밀어서 얘기하자 이렇게 좀 박근혜 나서야 대통령이 된다고 보면 생각하시죠? 얘기하자고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근데 그 부분을 어쨌든 어떠한 형식을 빌어서 간에 장관이 얘기를 하든 간에 좀 민영화가 아닌데 너희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라고 하면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뭔가 손을 내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정부가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그 뭐 최 교수님도 이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이번 사태가 사실은 처음에는 뭐 공기업 개혁 문제 그리고 뭐 민영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논란에서 시작됐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양측 간의 신뢰의 문제 그리고 또 뭐 정치적인 문제로 좀 더 확산되는 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해법을 풀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부가 나서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정부가 나서야지 누가 네. 나섭니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면 알게 모르게 민영화에 덫에 걸려 있어요. 마치 민영화가 무슨 뭐 뿔 달린 뭐 괴물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 바로 철도청의 민영화를 추진했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십니다. 네. 네. 99년부터 왜 우리나라 지나치게 방만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신도 모르는 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인 그런 철도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는 나중에 국가가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 우리 후세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서 무려 4년에 걸쳐서 이른바 공사가 아니죠. 철도청의 네.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민영화를 갖다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2002년에 당시 철도청 파업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가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리고 2003년에 참여정부에 들었으면서 참여정부가 한 발 물러섭니다. 그래서 민영화까지는 가지 않고 네. 민영화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코레일을 2005년에 출범시킵니다. 예. 그때도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어요. 2003년에 노조 파업했을 때 당시 2시간 만에 공권력 참여정부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이 지금 소통에 나서야 되는데 소통은 두 가지 소통이 있어요. 이익단체인 그 노조와 직접 소통하느냐. 즉 2만 8천 명의 코레일 직원 중에 2만 1천 명이 속해 있으면서 평균 연봉 6,880만 원이라는 삼성전자 제일 많이 이만큼 차이는 그들하고 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어떤 진실을 갖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것인가. 저는 이 정부가 가장 못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다고 봐요.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봐요. 이런 걸 알려야 되는데 마치 민영화가 무슨 큰 잘못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듯이 대통령부터 국무총리부터 장관 코레일 사장까지 민영화 안 합니다. 오히려 보면은 경제부총리인 현호숙 부총리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공공 부분에서 하다가 정 못하고 하면은 민영화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철도 부분도 민영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발언이 글쎄요,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국민들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황 선생님께서는 뭐 철도 민영화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전국적으로는 민영화도 가능한데 지금 당장 이 정부는 그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별도의 법인을 세워서 자회사를 세움으로써 내부 경쟁을 통한 어떤 군살빼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못하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된다면 민영화가 필요하다면 민영화 해야죠. 지금 뭐 이게 소통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 정권에서도 과거에도 또 여러 차례 이제 그 철도 민영화 얘기는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국민적인 반발이라든가 뭐 노조 측의 반발도 있었고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뭐 여러 차례 그 민영화 관련해 갖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만 안 한다는 얘기죠. 뭐 예. 그 정관에 그러니까 민영화가요. 명시를 하겠다. 예, 하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조 측이 아니, 이제 어쨌든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는요, 네.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민영화가 맞냐 틀리냐의 논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영화는 나쁜 것으로 이미 규정돼 있어요. 정부도 민영화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지적을 잘하셨는데, 우리 황 의원께서. 네. 민영화가 좋다 나쁘다에 차원에서 일단 정부도 민영화는 좋지 않은 거다. 우리가 갈 방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민영화 아니라는데 왜들 이렇게 난리들이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는 그렇죠. 지금. 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현재 그 쟁점은요, 본질은 이거예요. 철도 노조, 철도 코레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기관들이, 공기업들, 아까 신이 내린 직장, 신이 감춰놓은 직장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좋은 직장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네, 그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여담입니다만. 그런 직장들이 너무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 네.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거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철도 전문가는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코레일이 운영하는 이 철도 노선, 기차, 역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코레일이 역과 기차를 운영하고 있고 시설공단이 또 다른 걸 운영하고 있어요. 또 설론 또 시설공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분리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잘 고객이 많지 않은 역도 직원이 필요해요. 네. 그건 사실은 그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 논리에 볼 때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효율성이 떨어지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건데 공기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는 게 기본적 공공 개념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적자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지난번에 진주의료원도 바로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노조를 두둔하고 싶어 하면 추호도 없습니다만 노조도 반성점 분명히 있어요. 너무 이 경쟁을 거부하고 독점체제로 가려는 듯한 인상을 국민단에 준단 말이죠. 노조가. 노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노조도 대화에 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현재 그 철도 노조를 포함한 공기업들의 전반적인 방만 경영의 모든 책임은 노조에게 있는 듯이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이쪽에 기업을 주체나 노사가 다 같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부분은 너무 노조의 책임 들어오는 듯한 이런 분위기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네. 또 하나 문제는 역대 정부가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DJ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바로 그것이 현재 노조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과거 이른바 진보 정권도 민영화를 이렇게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보수 정권이 민영화를 안 한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진보 정권도 그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었다. 그만큼 민영화를 하겠다는 게 그게 무슨 지난 정권이건 지금 정권이건 방향 아니냐라는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은 예. DJ 정부 때 민영화 추진했다는 것이 바로 지금 더 이 부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태기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민영화에 대한 여기서 뭐 잘 얘기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을 어떻게 정치로 풀어나가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권력 투입이 만능의 그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되는 최우 수단이 되는 것이 네. 너무 공권력 투입을 빨리 했어요. 지나간 일입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이 지나친 강조라든지 이런 것들 노조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노조를 잘했다, 뭐 정부가 잘했다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네.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강경으로 막 조개살 둘러싸고 뭐 이렇게 압박을 가해가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영화냐 맞냐, 민영화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민영화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없어지고 말아요. 항상 우리 지금 정치권의 문제가 본말이 항상 전도되는 거예요.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다른 문제 가지고 서로 여야가 싸우고 이렇게 자꾸만 이 상대가 싸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조금 더 마음을 크게 가지고 대화의 손을 내미는 거기서부터 문제의 단초가 생기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난번 이제 강제 진압을 두고도 이제 민주당은 비민주적이고 실패한 진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새누리당 측에서는 이 철도 민영화 문제를 놓고 늑대가 나타났다라면서 이제 진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도 이제 여야들의 공방이 계속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 주도권 잡기 차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점 정부가 있겠죠. 왜 이렇게 꼬이고 있습니까? 여야가 뭐 특검 문제 가지고도 지금 특검 법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가고 해 나가는 것 같아요. 뭐 기부 특검이나 제도 특검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국정 개혁 특위 가지고 조금 합의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생각보다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삿바 싸움 같은 거. 예. 주도권을 의식하겠죠. 정파니까. 또 정치 결사체가 그런 거 전혀 의식 안 한다고 해도 그것도 부자연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여야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너무나 이 접점이 안 보여요. 새누리당은 무조건 법과 원칙을 따라서 진압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대로 이 노조가 무조건 좋다. 이 부분에 이 공통 분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매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여야가 너무 지도력이 또 정치력이 또 부재한 것 같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럴 때 정치권이 나서서 이 노조와 이 코레일 측 정부 쪽을 좀 이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별로 안 보인다는 네. 겁니다. 뭐 어쨌든 뭐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기업이 개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데는 다 공감하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 공감하죠. 그런데 이제 공공부문 개혁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전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이견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통의 문제, 그 네. 정부가 이 민영화는 아니다. 하지만 어떤 경쟁 체제를 도입할 필요는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 수업할 KTX 자회사를 수립하게 되는 건데 너무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한 게 아닌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이 노조 측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공기업 간의 어떤 그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효율화를 가져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 논리적으로 좀 설득이 좀 덜 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바로 네. 그거예요. 그런 부분을 갖다 대통령이 보면 뭐 연초에 보면 이제 신년 뭐 기자회견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 큰 문제라면 대통령이 당장이라도 뭐 이 문제만 놓고 대통령과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예. 항상 대통령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뭡니까? 희소한 자원을 갖다가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고 지금 지나치게 공공기업에 많이 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저 국민들의 혈세로서 그저 메꿀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개혁해야 된다. 그 개혁의 방향은 경쟁체제의 도입이냐 민영화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대원칙만은 어쨌든 과거에 우리나라의 규모가 작았을 때 어쨌든 앞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 돈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상태에서 눈덩어리 같이 커진 그러니까 공룡같이 커진 그런 데다가 너희 살을 빼라 그러면 절대 살 안 뺍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건 어느 조직이나 그거는 흔히 이제 정치 행정의 세계는 팔리시 타깃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정책의 대책 그 대상 집단은 반드시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설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좋은 것은 대통령 그 집단이 진짜 이만한 집단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자 자기 철밥통을 지키고자 그렇게 애를 쓸 때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그것을 깨부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상대로 소통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왜 지금 심지어는 민영화까지 왜 필요한가. 그리고 대통령보다 나서 민영화 안 한다는 식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노조가 깔아놓은 이런 민영화의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짓을 하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영화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서 국민들과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 사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시간이 갈수록 뭐 경찰의 이제 강제 진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더 이제 여론의 관심이 이제 글쎄 말이에요.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에요. 네. 본질은 여기에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앞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조기 진압 그것도 제대로 이른바 진압의 ABC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런 식으로 하다가 11시간 동안 그 민주노총이 들어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뒤지다가 막판 8시쯤 돼갖고 새벽에 다 가고 없는데요.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이산이 아닌가 보다. 네. 이렇게 되는 아주 허무한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일이 자꾸만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보면 조계사에 들어가니까 이젠 문제의 본질이 어떻게 갔냐 하니까 18년 만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하겠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체포영장을 들고. 자, 이제는 과연 조계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상 처음으로 경찰이 진입할 지금 것이냐. 할 것인가 말 네. 것인가? 이런 쪽으로 좀 관심들이 쏠려 있는 것이 예. 그야말로 전형적인 웩도독입니다. 그게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기본적으로요, 지금, 개혁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철도 노조의 개혁 문제라든지 철도의 공기업의 개혁 문제는 어느 정도는 잘 못했던 부분 아니겠어요? 예.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득권 얘기를 하면요, 노조뿐만도 아니고 공무원 기득권 대단합니다. 철밥통은 정말 철밥통이 본사는 공무원들이에요, 사실은. 연봉 얘기하는데요. 6,500원 얘기하죠?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할 자리는 아닌데, 차관장관 하고 나와서 저기 연봉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근데 그렇게 너무 단순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너무 여론이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마치 노조가 무슨 악의 화신인 것이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우리 황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민영화가 마치 나쁜 것이냐? 그런 인식도 나쁜 겁니다만, 전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문제는요, 이런 부분일수록 법과 원칙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게 오랜 동안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도 다 약간 개혁의 방향이 달라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자회사를 설립했었고, 영국은 민영화로 갔는데, 기본적으로 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철도 문제는 공공성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추세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예. 사회적 합의를 일어나는 과정, 그게 정치입니다. 아까 정치를 권위적 배분,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뭐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인데, 또 하나 보니까 정치의 갈등을 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를 얘기하는데 굳이 법과 원칙인데 모토로 정치라는 말이 필요하고 정치학이 왜 필요하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있고 실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 갈등 관계에 있고 사회적 이익단체가 이익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소모적인 것 같아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거거든요.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효율만 따지다 보니까 공권력이 무리하게 진압하게 되고 사실 경찰청이 책임져야 됩니다. 5,100명이 그래 20명 잡으러 들어갔다 한 명도 못 잡고 거기서 이성환 경찰청장이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런 경찰이 세계 어디 있습니까? 경찰도 책임을 질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조금 그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 있고 오로지 지금 말씀하신 조계사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거 성역을 침범하냐 마냐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야 세상에 성역이 어딨냐 엉뚱한 논의로 가고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정부가 강자예요. 그래도 노조를 보듬고 손을 내밀고 노조도 너무 자신들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듯한 모양을 주면 안 돼요. 노조도. 그래서 사회적 합의 일어나는 과정에서 좀 명분을 얻을 노력이 너무 부족해요. 노조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서로 이게 대치 상황이 예. 더 심해질수록 사실 해법은 좀 더 멀어져 가는. 아니, 그 점점 이 상황에서는요, 이게 네. 며칠 내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너무 감정적으로 막 악화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 양쪽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 지금까지 한 번도 기자회견이라는 거를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신년에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단 말이죠. 이 자리에서 혹시 이 문제를 얘기한다든지 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른 문제라도 이렇게 언급할 가능성이 있을지. 저는 말씀하시라고 봐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접촉이 있었어요. 근데 언론사 주로 정치부장단 이제 오찬 하시고 뭐 이제 논설위원들 이렇게 만나고 이랬던 건 많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은 직접적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언론 기자들이 신문이나 방송 기자들이 방송이나 신문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거, 설명하는 거, 이해와 설득을 하는 게 기자회견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많이들 하라고 그랬는데 역대 정권이 기자회견을 많이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같은 해 거의 10번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이명박 대통령은 4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대중 김한선 대통령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자회견에 이런 걸 언급하셔야 됩니다. 언급하시고 설득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과정 이게 바로 정치 과정이거든요. 법과 원칙만 얘기하면 뭐 세상에 모토 정치가 필요해요. 국회도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얘기들이고 기본적으로 기자회견 할 때 특검도 그렇고 국정개혁도 그렇고 또 노조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 1년 내내 된 거 있지. NLL 문제도 그렇고 이런 거 소상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요. 언론과 방송 신문 기자들과 대화하고 또 질문하고 그럼 바로 지지율도 올라가고요. 국민들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어려운 문제 아니면 너무 이게 돌아가시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 타협은 없다 이렇게 지금 선을 그어 놓아서 말이죠.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와서 조금 좀 다른 그 자세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좀 어떻게 친절해질 수 보시는지요? 있을까요? 좀 친절해져야 돼요. 네, 친절- 국민에게 좀 더 친절하고 네, 왜- 다른 목소리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노조를 향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국가 운영을 갖다 1년 해봤더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과거 정부도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보면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3가지 이른바 슈퍼파워가 있어요. 재벌하고 관료하고 이른바 귀족 노조입니다. 귀족 노조가 포함됩니까? 노조가 네. 지금 1,700만 근로자 중에 노조가 10.3%인 178만인데 지금 노조가 반대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노조가 약자라고요? 옛날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던 그 시절의 노조가 아닙니다. 지금 노조는 슈퍼갑 중에 슈퍼갑입니다. 이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토록 보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국민의 불편과 사회의 안녕을 갖다가 볼모 삼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바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돼요. 지금까지 최다 철도 파업 일자가 9일이었어요. 2008년에. 지금 그렇죠. 17일째입니다. 이거 보면은 3주 4주 금세 갑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도 보니까 최연애 그 코레일 사장 나와서 좀 점점점 떨어지니까 1월 달에는 보면 한 500명 긴급히 뭐 수혈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아마 연초까지는 국민들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번 내년 설 있죠. 설까지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들도 인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설명하고 오히려 아까 친절하게 설명하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친절하리만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구하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법과 원칙 소신 꺾지 않겠다 이것만 갖고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게요. 기자회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언제 이 방송인가 어디서도 얘기 좀 했던 것 같은데 전 1979년도인가 그 YH 뭐 시민단 당사 농성 말 그것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까 그거 생각이 하나 났고 또 기자회견 말씀하는 게 1997년도 얘기입니다. 3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가 96년도 12월에 노동법이 통과됐을 때입니다. 그때 여야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민노총하고 당시도. 근데 그때 노동법이 이른바 날치기 통과가 됐는데 신한국당 시절이에요. 97년도 3월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는 언급이 없이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좀 보인 기억이 제가 나요. 97년 제가 기억이 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야 정국이 대단히 어려워지겠구나 그리고 이 정권이 대단히 힘들어지겠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한보 비리 터지고 김현철 아들 구속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90년도 말에 막 IMF 치달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후보한테 정권이 넘어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만 기자회견을 할 때 정말로 점수 잃느냐 얻느냐에 아주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하게 정말 여성 리더십을 가지고 다가갈 때 많은 뭐 소통 부재라는 게 일거에 없어질 수도 있고요. 계속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소신 강조 이러다가요 국민들의 민심은 또 달리다 할 수도 있어요. 네, 예. 사실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자회견. 전 정권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쇠고기 그 광우병 사태가 났을 때도 무엇이 사실인가를 떠나서 그렇죠. 사실 그 정부의 설명을 국민들이 잘 믿지 않았던 어떤 신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사태도 뭐 그냥 민영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를 떠나서 일단 서로가 못 믿고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되풀이해 갖고 설명하더라도 노조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도 저것이 왜 저렇게 설명이 되는 건지에 대한 그 100% 지금 그 공감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정부에 있는 장관, 총리 할 것 없이 보면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예. 불쑥불쑥하면서 앞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른바 철도 노조가 과거 10몇 년 동안 깔아놓은 예. 이른바 민영화 프레임에 딱 덫에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 해명하다 보니까 마치 거기 질질질 끌려다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다시 이제 우리 그 신년 기자회견으로 돌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함입니다. 왜냐하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 대통령 2월 25일 취임하고 딱 한 번 대국민 담화 발표했어요.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그 당시 정부조직법 개편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잔뜩 화난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쥐면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예. 그 순간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40% 이하로 40%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이. 그랬군요. 예. 그럼 물론 그 이후에 4월달에 북한발 리스크를 아주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다시 50, 60 치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보니까 당초 당선인 시절에 하지 않겠다던 게 있었죠. 특사. 근데 내년 설 연휴를 맞아서 특사한단 말이에요. 예. 설 특사. 그다음에 1년 내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신년 기자회견. 기자회견. 또 보면 어제죠. 처음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저 동부전선 본부대 방문. 방문했습니다. 대통령도 물론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지금 지지율이 한 40대 중후반으로 떨어지는 상당히 부분에서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긴장감을 네. 갖고 있으니까 이젠 친절해야지. 지난번 같이 주먹 불끈 쥐고 뭐 절대 어제 그저께죠. 그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하셨던 대로 단문으로 뭐 타협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보다는 왜 타협할 수가 없는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노총, 철도노조, 심지어 민주당조차도 나서서 얘기하는 이른바 민영화 금지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그거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 그건 FTA에 어긋난다는 거 아니에요. FTA 조약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FTA를 갖다 맺고 있는 상태에서 그건 WTO나 FTA에 어긋나는 그런 법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만들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민주당조차도 나서서 그렇게 이른바 어떻게 보면 철도 노조의 코레일 노조의 그냥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 왜 잘못됐는가를 갖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설명을 소상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친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대통령께서 대개 우리가 메르켈 총리하고 대처 전 수상을 많이 대비를 시켜요. 네. 대처 수상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대처하면 보수주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철호연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대처성이 유명해진 게 탄광누조를 혼자 걸어 들어왔던 겁니다. 막 돌이 날라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뭔가 철회연이었고 지도력을 발휘했던 건데 그때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그때는 영국병 때문에 영국은 복지가 지나치게 막 높아가지고 열하면서 무덤까지라는 게 영국의 대명사였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보수적인 이념 가지고 나왔던 것이라서 지금과 대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리더십 얘기가 나와서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좀 딴 데로 간 것 같은데 대처의 리더십보다는 메르켈 리더십을 닮아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메르켈 총리도 보수당 쪽이에요. 보수 쪽이 아니겠어요? 기민당 아닙니까? 근데 3인당이 연정을 이뤄냈잖아요. 예. 근데 그 3인당은 그야말로 좌파적인 사회 민주주의 정당 아닙니까? 유럽의 상당한 뭐 지배적인 정당이라 하더라도요. 근데 어쨌든 기민당이 3인당을 연정하는 과정 속에서 다 갔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법과 원칙이나 이런 걸로는 3인당이 말을 안 들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1년도 아직 안 됐으니까 취임한 지는 지금으로 늦지 않았다고 봐요.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신 것도 많이 있어요. 원칙 문제, 신뢰 문제, 남북관계 이런 것들 뭐 긍정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메르켈처럼 보수가 우리나라 더 정책이 더 좋아요. 특히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의 아이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진보 정책 써도 보수 세력이 다 인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처보다 메르켈 쪽으로 닮아가는 게 맞다. 근데 언론에서 가끔 보면 언론 뭐 다 생각이 다릅니다만 대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갈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메르켈 총리로 가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인 취임하기 전에 내세웠던 몇 가지 얘기 중에 하나는 그 뭐 당시에는 뭐 경제민주화 얘기도 나왔었고 뭐 대탕평 얘기도 나왔었고 또 아울러서 그 100% 대한민국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과 이념과 계층 다 뛰어넘는 하나로 통합하는 그렇죠. 대한민국. 그런 어떤 좀 초심을 갖다가 다시 한번 좀 그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라리 이런 기회를 정말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잖아요. 이걸 예. 더 기회로 해가지고 다시 정부의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1년 동안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100% 대한민국 보면은 경제민주화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 100% 대한민국의 국민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이 행복하려면 국민이 계속 보면은 몇몇 집단들 철밥통을 쥐고 있는 집단들에 의해서 이른바 떼빚을 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리하고자 했던 것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보면 함께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나 역대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나마 성공에 가까웠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 IMF 직후에 그야말로 아까 우리 최 교수님 그 영국병 말씀하셨는데 IMF 직후가 아마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이제 국가 부도 위기다.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른바 그런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 76군데의 어떤 공공기업들을 갖다가 민영화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사실은 철도청의 민영화 내지는 공사화를 못 시켰어요. 네. 그 강력한 저항. 왜냐하면 이게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114년 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된 이익 집단이라는 게 바로 이 철도 노조입니다. 114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이 고비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원체 완강하고 또 보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아까 대처 그다음에 메르켈 얘기 있었는데 저는 레이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레이건이 바로 1981년 취임했을 때 당시 12,000명에 달하는 미국 전체에 있는 관제사들이 파업을 합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심지어는 일본한테 도쿄로부터 공습당한다 하고 했을 때 명령해서 48시간 내에 취업하라. 복귀하라. 안 하면 정리한다. 70%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지금도 보면 미국에서 역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서너 손가락 안에 레이건을 꼽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결단이 네.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뭐 연말 정국 철도 파업 사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결국에는 또 이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소통을 지향하는 리더십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태순 평론가 그리고 최창렬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